안녕하세요. 고인류학자 이상희입니다. 고인류학은 생물체로서의 인간의 기원과 진화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고인류란 우리 인간의 조상,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계신 네안데르탈린, 에렉투스, 자바인, 베이징인, 그런 고인류들을 땅속에서 나온 그 화석 인류들을 통해 인간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알아보는 그런 학문입니다. 저는 한국, 미국, 일본에서 공부하고 지금 미국의 대학교에서 고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작과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보조해줄 조교들을 소개합니다. 장갑을 이렇게 끼는 이유는 우리 조상님의 뼈를 만지는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고요.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네, 이 앞에는 우리의 조상님들이 있습니다. 침팬지는 우리의 조상은 아니죠. 하지만 인류와 가장 가까운 사촌입니다. 인류와 이 침팬지 계통이 함께 공통 조상을 가졌던 때가 600만 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팬지를 보면서 우리와 공통 조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맥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개골은 우리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죠. 이 침팬지와 비교해서 두개골이 크고 그 대신 치아는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 비해서 침팬지는 송곳니가 많이 크죠. 절대로 우리는 침팬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침팬지는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침팬지와 우리는 조상을 함께 했기 때문에 침팬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 공동의 조상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팬지도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공통의 조상의 모습을 생각할 거예요. 침팬지도 우리 같은 생각을 한다면요. 그 옆에 어쩌면 아실지도 모르는 루시라는 별명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입니다. 루시 AL288-1이라고도 불립니다. 화석을 이야기할 때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린네식의 속명과 종명을 붙여서 종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여기 종명이듯이 우리의 종명도 있어요. 우리의 종명은 뭐죠?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명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속명, 두 번째 단어는 종명입니다. 그러면 루시는 뭐냐? 루시는 이 특별한 화석에게 발견자 도널드 요한슨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수많은 개체 중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화석은 사실 우리 업계 사람들은 AL288-1이라고 부릅니다. 좀 복잡한가요? 그것이 특별한 고유 번호입니다. AL288-1. 첫 번째 알파벳은 유적의 기호입니다. AL은 아파르 로컬리티, 아파르라는 유적이라는 뜻이죠. 288-1은 그 아파르 로컬리티에서 발굴된 화석 중 288-1번째 화석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모두 모형입니다. 진짜가 아니고요. 이 화석을 만든, 이 모형을 만든 회사에서 그냥 임의로 색깔을 칠한 것이 아니라 원래 화석은 뼈가 땅속에 묻혀서 그 땅속에 있는 무기질이 그 뼛속에 있는 유기질과 바뀌어서 만들어진 돌이잖아요. 화석은 돌입니다. 뼈 모양을 하고 있는 돌이죠. 그래서 그 뼈가 묻혀져 있던 흙의 다양한 무기질의 종류에 따라서 받는 색깔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루시는 이런 색깔이고요. 옆에 있는 AL444-2는 또 이런 색깔로 화석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 회색질은 진짜 남아있는 화석의 부분이고요. 나머지 요 더 옅은 색깔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원된, 추정된 모습입니다.
AL444-2 이건 벌써 여러분 가늠하실 수 있죠. AL288-1과 같은 유적에서 나왔겠죠. AL이니까. 그리고 444-2니까 288-1보다 나중에 발견된 거겠죠. 마찬가지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입니다. 우리끼리는 루시의 남자친구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STS 5번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였던 루시와 루시 남자친구와 함께 이것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네요. 같은 속이란 뜻이죠. 그 대신 아파렌시스가 아니라 아프리카누스입니다. 종이 다른 거죠. 연구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화석은 다 비슷한 같은 종은 아니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속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속에 넣은 것입니다. STS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스털크폰테인이라는 동굴 유적입니다. 거기서 5번째로 발견된 화석입니다. 이거는 두개골처럼 생기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두개골이 아니에요. 몸의 어떤 부위일까요? 골반입니다. 여기 고관절이라고 불리죠. 넙다리뼈가 허벅지가 여길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 앉으면 아픈 꼬리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골반은 아니고요. 침팬지의 골반입니다. 이것은 화석 고인류 골반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감싸 안는 이 엉덩뼈가 있고 고관절이 있습니다. 넙다리뼈로 이어지는 곳이죠. 오늘 이 화석들과 함께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시작이라는 거창한 제목은 사실 아주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언제나부터 있었던, 옛날부터 있었던, 영원하게 있어 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시작이 있는 존재라는 생각 자체는 아주 혁명적인 19세기부터 생각해온 개념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항상 있을 것 같은 존재에게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름을 준 것은 린네입니다. 중세 이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대륙 간의 교통이 활발해지면서 그 수많은 생명체의 다양함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너무 다양한 거죠? 수천 종의 새와 동물과 식물과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미경의 발달로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다양성까지 있어요. 빈대의 모습을 처음 현미경으로 본 사람들의 그 충격과 경악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유럽이라는 작은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도 다양한 각종 식물과 동물과 만나게 되고 현미경의 발달로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도 다양한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린네는 정신없어 보이는 이 생물 세계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같은 종에다 집어넣고 비슷한 종들끼리는 같은 속에 집어넣고 비슷한 속끼리는 같은 과에다 집어넣고 여러분 중학교 시절에 배운 종, 속, 과, 목, 강, 문, 계라는 체계로 생물체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도 종의 이름을 줬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우리가 종명을 속명과 종명의 두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도 린네 때부터입니다. 린네의 의도는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자연이 실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린네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파장이 컸던 효과는 호모사피엔스도 동물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된 거죠. 인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놀랍지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100년 후 다윈은 종의 기원과 인간의 유래를 내면서 종이 다른 종으로부터 기원을 하고 변화를 하고 다른 종으로 갈라질 때까지 멸종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종은 그 자체로 완벽한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다는 생각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시작, 다윈은 아프리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인간 가장 비슷하게 생긴 유인원들이 살고 있거든요. 인간 비슷하게 생긴 유인원 누구죠? 침팬지, 고릴라. 그렇지만 그 생각은 정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다윈과 동시대 사람들은 인간이 기원을 하긴 했는데 그건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의 배경에는 헤켈이 있습니다. 다윈과 동시대인이죠. 헤켈은 인간과 다른 유인원들의 뼈를 비교를 했어요. 저 맨 왼쪽에 있는 것이 긴팔 원숭이, 그 다음이 오랑우탄, 가운데 있는 것이 침팬지, 그리고 고릴라, 인간입니다. 헤켈은 인간은 침팬지나 고릴라가 아니라 저기 긴팔 원숭이처럼 생겼잖아. 똑바로 서 있고 그리고 두 발로 걷는다. 긴팔 원숭이가 걷는 모습은 여러분 유튜브나 기타 동영상을 찾아보면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놀랍도록 잘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가장 비슷한 유인원은 침팬지와 고릴라가 아니라 긴팔 원숭이, 오랑우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동남아시아, 따라서 동남아시아가 인류의 기원지라고 주장을 했고 그 생각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젠 뒤부아가 자기 사제를 털어서 인간의 조상 화석을 찾으러 인도네시아로 떠난 겁니다. 외젠 뒤부아가 인도네시아로 떠난 이유는 단지 동남아 아무데나 그냥 눈 감고 찍어서 간 건 아니고요. 외젠 뒤부아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가 식민지에 세웠던 동인도 주식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원을 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외젠 뒤부아는 인도네시아로 떠났고 거기서 정말 천운을 만났기 때문에 땅 파자마자 자바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젠 뒤부아가 발견한 자바인 2개골 900cc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침팬지의 2배 정도, 그러나 1400cc인 현생 인류보다는 3분의 2 정도의 작은 2개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석 인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자바인은 인류의 기원, 인류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조상 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상 후보란 특히 필트다우닌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필트다우닌은 다른 곳도 아니고 대영제국의 수도인 런던 근처에서 발견된 고인류 화석입니다. 큰 머리와 무시무시한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 똑똑하면서 강력한 그런 멋진 조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트다우닌의 정식 종명은 사실 이오안트로푸스 도소니입니다. 이오안트로푸스는 여명의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트다우닌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호모는 인간이고 사피엔스는 지혜잖아요.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희망을 나타내는 종명이죠. 그런데 필트다운의 종명 도소니는 그 발견자 찰스 도소니 자기 이름을 따서 지어줬습니다. 굉장히 드문 예예요. 그래서 역시 그 발견자가 과연 얼마나 여기에 개입을 했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동남아시아가 인류의 기원지였다는 생각이 20세기 초에는 중앙아시아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옮겨지게 된 이유는 기후가설이라는 유명한 인기 있던 가설 때문입니다. 기후가설에 따르면 인류는 너무 추운 데서는 살 수 없고 너무 더운 데서는 게을러진다.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똑똑한 인류가 나오려면 온대에서 나와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생각을 퍼뜨린 것이 기후가설인데 거기에 따르면 온대 지역이 인류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온대 지역 하면 식민 제국들이 다 놓여 있는 그게 바로 온대 지역이죠. 그래서 중앙아시아가 떠올랐습니다. 중앙아시아가 떠오르자 중국,
베이징도 중요한 후보지로 떠올랐고 그 베이징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화석을 찾으러 떠난 겁니다. 베이징에서 발견된 베이징 원인, 베이징인 다 마찬가지 이름인데요. 그 베이징인이 인류의 조상으로 또 다시 후보로 올랐습니다. 이게 다 1920년대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1920년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3.1운동 다음인데. 정말 중요한 발견들은 20년대에 다 나오고 왜냐하면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1924년도에 일어났거든요. 타옹아기가 발견됐습니다. 저기 남아프리카에서 레이몬드 다트가 발견한 타옹아기는 쬐끄만 두뇌에 보잘것없는 그런 고인류 화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레이몬드 다트는 이 타옹아기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종 이름을 주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랄로는 남쪽, 피테쿠스는 유인원이란 뜻입니다. 남쪽의 유인원, 그리고 아프리카누스, 종명은 아프리카에서 온. 그러니까 벌써 아프리카에서 온 남쪽의 유인원이 인류의 조상이고 싶었겠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싫죠. 필트다운이 있는데 저기 아프리카에서 조상이 왔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믿을 수가 없는 가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중반에는 이 에렉투스 피테칸트로푸스라고 그 당시엔 불리웠던 에렉투스를 이어 필트다운인, 네안데르탈린, 크로마뇽인, 필트다운인은 영국에서 발견됐죠. 네안데르탈린은 독일에서 발견됐죠. 크로마뇽인은 프랑스에서 발견됐죠. 이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다 해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인류의 진화를 거기가 그러니까 인류의 진화 기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아프리카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데 1953년도에 발각이 된 거죠. 필트다운인은 가짜였습니다. 필트다운인이 큰 머리와 큰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큰 머리를 가진 현생인류와 큰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 유인원의 조작이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땅속에 놓고 마치 우연인 듯이 발견을 했거나 그러니까 발견자도 유력한 용의자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발견해놓고 놀란 척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종명까지 줬으니까 의심스럽긴 하죠. 우리 모두의 호프 필트다운인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죠. 그리고 195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유럽과 아시아는 쑥대밭이 되었죠. 전후 회복을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고인류 따위에 정신을 쏟을 여력이 없었어요. 그 틈타서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자원을 들여서 발굴하고 조사한 곳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아프리카가 인류의 기원지가 됩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의 요람이죠. 화석을 공부하든지 유전자를 공부하든지 그 기본적인 원칙은 같습니다. 우리는 비슷하면 가깝다고 봅니다. 비슷한 이유는 유전자 풀을 공유하기 때문에 비슷한 거. 비슷하면 조상이 가깝기 때문에. 인간과 침팬지가 비슷한 이유는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이 최근까지도 하나였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와 고릴라와 다양한 유인원의 단백질을 분석했더니 인간과 긴팔 원숭이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인간과 오랑우탄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인간과 침팬지와 고릴라가 서로 가장 비슷했다. 비슷하면 유전자를 같이 하는 거죠. 갈라지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무작위적으로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라진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다름이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많이 다르면 오래전에 갈라진 것이고 별로 다르지 않으면 얼마 전에 갈라진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혈청을 이 경우에는 비교해 봤더니 인간과 침팬지의 다름의 정도가 대략 500만 년 정도의 갈라진 계통끼리
쌓였음직한 다름의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된 거죠. 500만 년 전 아프리카 찾아보자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과연 화석이 등장한 거죠. 330만 년 전 동아프리카 1970년대에 발견된 바로 이 루시, 1970년대 루시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그 루시에게 발견자 돈 요한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는 종명을 정해줍니다. 아까 등장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가 속했던 그 속,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명을 그대로 쓰고, 그렇지만 아프리카누스와는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아파렌시스라는 새로운 종명을 돈 요한슨이 붙였는데 별명은 루시라고 붙였습니다. 루시라고 붙인 이유는, 이건 좀 유명한 얘기인데요. 낮에 가서 수습을 해서 뼈도 정리하고 뭐 치우고 그랬을 텐데 그때 흘러나오던 노래가 당시 비틀즈의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라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루시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이 루시에게는 사실 이 두개골은 우리가 생각한 추측을 한 두개골이고요. 루시는 두개골이 없죠. 목뼈 아래로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뼈 아래의 뼈를 봤을 때 루시는 두 발로 걸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두 발로 걸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 호모사피엔스의 조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다른 부분에선 다 침팬지스러워도 두 발 걷기라는 굉장히 인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발 걷기만 인간다웠고 나머지는 다 유인원스러운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33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두 발로 걸었다는 거는 화석뼈뿐만이 아니고 발자국 화석이 남아 있어서 발자국을 보면 어떻게 두 발로 걸었는지 아냐고요. 두 발로 걷는 짐승의 발자국에는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과 같은 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발로 걸을 때 한 발로 체중을 계속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체중을 옮길 때 엄지발가락으로 밀면서 다른 발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큰 엄지발가락, 다른 발가락과 나란히 있는 엄지발가락을 보면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두 발로 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리뼈를 보면 침팬지와 별 다름이 없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다른 부분에서도 그냥 맨눈으로 보면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하지만 가장 다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골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반을 오늘 가지고 나온 겁니다. 네 발 걷기를 하는 침팬지의 골반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 이 엉덩뼈 부분이 여기는 판판하게 있습니다. 제 옆에서 본다면 여기가 판판하게 앞뒤로 책받침이 몸 옆에 있듯이 보이는 거죠. 그거에 비해 두 발 걷기를 하는 골반은 아프리카누스처럼 여기가 판판하지가 않고 돌아서 왕관처럼 둥그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이 엉덩뼈가요. 이 뼈에 붙는 근육은 엉덩이 근육입니다. 둔근. 이 엉덩이 근육이 네 발 동물에게서는, 판판한 네 발 동물에게서는 몸을 앞으로 미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두 발 걷기의 동물에게는 옆으로 오게 되겠죠. 판판하던 이 뼈가 돌아가서 왕관이 되면서 이 엉덩이 근육이 앞뒤로 붙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감싸면서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엉덩이 근육이 수축을 할 때 몸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쓰러지는 몸을 잡아줍니다. 두 발 걷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앞으로 나가기가 아니라 한 발로 섰을 때 균형 잡기입니다. 균형을 잡는 것은 흔들리는 몸은 앞뒤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한 발로 다 이렇게 서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몸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옆으로 튼튼하게 잡아주는 엉덩이 근육입니다. 두 발 걷기가 인류 진화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인류다움, 인류스러움이라는 생각이 정설로 되었죠. 하지만 2009년도에 그 정설에 큰 의문, 큰 물음표를 던지는 발견이 발표가 됩니다.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의 경우 발가락이 손처럼 생겼어요. 엄지발가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고 다른 발가락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엄지손가락처럼 옆으로 나 있는 엄지발가락이 아르디피테쿠스의 발가락이었습니다. 즉 나무 타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 타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나무 탈 수 있잖아요. 잘했다는 거죠. 두 발로도 걷고 나무도 탈 수 있는, 이 얘기는 두 발 걷기가 갑자기 인류와 함께, 인류의 시작과 함께 완성품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나무 타기와 병행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인류같이 두 발 걷기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종은 다른 종으로부터 시작하고 변화하고 다른 종으로 갈라지면서 멸종합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외동 계통에도 조상이 있고 기원이 있습니다. 500만 년 전 새로운 계통으로 시작한 인간의 조상은 다른 유인원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단지 두 발 걷기를 했다는 흔적만이 유일한 인간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발 걷기 역시 한 번의 완성품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다운 두 발 걷기를 도와준 골반은 또 다른 인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시간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